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정근 세무사님이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절세 방법 부분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재산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사례들이 상당히 풍부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례를 몇 가지를 추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흔하고 접하기 쉽고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죠, 좋죠. 보통 그 증여 재산 공제 같은 항목들이 네. 기준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뭘 무상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한도가 5천. 그래서 보통 질문이, 그러면 저 5천 줘도 세금 안 내니까 뭐 그럼 뭐 한 1억 주면 5천 빼고 5천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아파트 뭐 5억짜리를 줄 건데 그럼 5천 빼고 얼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디서 들었어요. 뭐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거 승계하면은 뭐 그거는 빼고 증여세가 계산되니까 괜찮다더라. 이걸 듣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이제 부담부증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부담부증여. 네,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증여세나 이런 항목들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무상으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 부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으로 주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 채무든 뭐든 이거를 승계해 가라. 그럼 그 부분은 대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주는데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있는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 채무를 다 들고 가는 네. 한도에서 뭐 다 들고 가라. 뭐 이런 거네요. 아파트 5억을 주면서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거기 전세보증금이 3억이 있었다. 그럼 그걸 네가 다 가져가서 나중에 그것도 반환을 해라 라고 주면은 사실 2억만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런 게 이제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보증금 3억 부분은 유상으로 넘어간 거다 보니까 그렇죠. 양도세가 나와요. 그 양도구나. 취득 세율도 양쪽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개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요걸 그렇죠. 이제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걸 할 때 양도세나 취득세는 또 중과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양도세는 이제 현 정부에서는 많이 풀어주긴 했지만, 중과가 있을 때 세금이 배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증여자가 1주택자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1세대 1주택 비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반만 듣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안 낸대, 세금 안 낸대 듣고 주거나, 아니면은 이거 주면 답 없대, 그러니까 주면 안 돼, 그냥 뭐 5억을 깨끗하게 그냥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반만 듣고 오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저 방금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세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세무사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 저희 같은 전문가가 판단을 해드리는 건데, 오히려 그 민원들이 오히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세무사가 똑바른 말을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부정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꼭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뭔가를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한 개념이긴 하지만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중과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렇죠. 비과세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게 계속 바뀌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법은 늘 매년 몇 맞죠. 번씩 바뀌는 거다 보니까 어떤 걸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점에 그때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최신 법으로 내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의 힘이 재산 쪽 부분에서는 막강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 중에 일단 그걸 봐요. 어떤 방법이 있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객분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주택이어서 종부세나 이런 게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내가 집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인마다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일이고, 무조건 좋아요 라는 건 저는 이제 말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사례로 뭐 그런 절세를 해주신 케이스가 있을까요? 부담부증여로? 예. 부담부증여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이를테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모 자식 간이에요. 부모 네. 자식 간인데,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 주고 싶어요. 아파트. 원래 보통 이게 결혼할 때는 그 부모님들이 집 한 채 주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관례 비슷하게? 집을 주든 뭐 집 준비할 돈을 그렇죠. 주든 뭐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상가랑 주택이랑 부동산 내역들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주택은 또 이제 하나밖에 없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부담부를 하면은 그 이전되는 부분은 양도세가 비과세 될 거고 자녀분들은 뭐 이를테면 한 14년, 15년쯤에 증여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가 저희 나라가 약간 저점이었던 거죠. 13, 14 이럴 때가 저점이었던 것 같고 그때 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22년까지 이제 계속 화랑이었다 보니까 자녀들은 세금 얼마 없이 자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이 뭐 한 5년 이상 지났을 때 가치가 올라가고 그럼 그거 처분하면서 자녀도 비과세를 받고 또 이제 그 자본이득 부분을 자녀가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걸로 또 그 다음 차선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이 있죠. 그럼 결국은 자녀가 결혼할 때나 이럴 때 부담부 증여? 도움이 될 수 있죠.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증여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양도세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증여세와 관련돼서 증여세만 상담을 받을 게 아니라 증여세 피하려다가 또 양도세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자꾸 오늘 부담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부담부 증여가 흔하기도 하고 많이 하니까 일어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부담분이 아니냐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당사자끼리 이게 준 건지 만 건지를 근데 사후적으로가 더 명확해지죠. 이를테면은 이 부동산에 딸려 있는 채무를 자녀가 승계를 했다 안 했다를 실질적으로 자녀가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고 있는지 맞아요. 입증을 해야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서랑 실질이랑 이제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저희 막 한 2년 전에 이렇게 중과심하고 이럴 때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주고 자녀가 이걸 상환을 했는데 또 계약서는 그냥 일반 증여계약서로 또 썼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써가지고 이때 증여했는데 요즘 이제 전산화가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녀분들이 그걸 이제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돼서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고 봤더니 그럼 그 부분이 양도세가 나와야 되고 양도세가 나오는데 지금 중과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근데 이건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 냈던 증여세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초과하는 양도세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죠, 납세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서 법적으로 정리가 돼서 세금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냥 안 내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뭐 이런 말 했지만 공인중개사님들이 네, 또 그런 얘기를 조금 어쨌든 뭐 그 부동산 쪽에 조금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면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뭐 내지 말라던데요, 세금 안 나온다던데요 했는데 세금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뭐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말을 좀 조심해서 걸러 듣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담부 증여와 그냥 증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증여로 적어서 증여로 했지만 거기에 딸린 채무를 만약에 자녀가 대신 갚는다 했을 때는 그 채무 부분에서는 실질은 양도기 때문에 증여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도세가 또 추가 가세가 되는데 거기다가 중과가 돼버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경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세로 하다가 양도세까지 나와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이 중요한 거니까 증여하면 증여, 또 부담부 증여면 부담부 증여 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꼭 안내를 드리는데 보면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냥 하세요. 하세요. 그게 이제 사후적으로 알면은 세무사님들이 많이 당황하죠.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괜찮을 줄 아시고 뭘 하세요 자꾸. 네. 그러니까 미리 상담을 받고 혹시 뭐 주의사항도 있으면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또 이제 부득이하게 갑자기 세금이 나오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담을 가서 무조건 그냥 하세요 하는 세무사님은 좋은 세무사님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한 두세 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두세 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장 상담은 한 명만 받아도 이 사람 스타일이 딱 맞다 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재산 상담은 2명, 3명, 4명 뭐 수수료
든다 하더라도 상담은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는 세무사님마다 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또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력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세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또 다른 세무사님의 또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이정근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증여세 피하려다가 양도세 맞는다 뭐 이런 뭐 각종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또 다른 얘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